이재명과 김무성인데요. 이재명 이분은 이슈를 참 선도하는 느낌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순발력이. 지금 대부업에 대한 경고를 그러니까 이미 그 경기도 특사경 특별사법경찰단이 그러니까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대부업체에 적발을 했거든요. 피해자만 3,600명이고요. 예, 확인된 대출 금융과 상환액만 35억 원 정도 이르는데 법정 이자가 24%잖아요. 예. 이것도 이명박이 한참 8%인가 9%까지 올렸다가 48%까지 같은 적도 있죠. 지금 내려서 24%까지 내려온 예. 거거든요. 근데 이걸 초과해서 받은 대부업자들이 적발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중에 계곡 시설물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일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만 매몰돼 있을 때에도 대부업 이자를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도 받아 처먹는 놈들이 있고 솔직히 제가 고백하거니와 저도 대부업을 써본 적이 있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 그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니까요. 한 100, 200 빌렸던 거는요. 순식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늘어납니다. 이게 완전히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어떤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어려워도 절대 대부업은 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대부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법정 이자로 지금 제한하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비난하는 몇몇 대부업체들 있잖아요. 뭐 일본 자금이다 하는 그런 업체들이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일본 이자보다 우리나라 이자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우리나라에서 버티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이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일본보다 그 높은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네. 24% 우리가 과거에 너무 높은, 그러니까 96%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 연체 이자율까지 합치면 96%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해주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숫자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24%면은 그나마 적당한 거 아닌가. 예. 2부 이자잖아요, 2부 이자. 근데 적당한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도 거의 이자가 안 붙잖아요. 지금 법정 이자가 24% 초과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23.99%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마 제대로 받고 있을걸요. 법정 이자를 지키는 애들도. 지금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더만 27만 원을 대출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23만 원을 받아요, 이자로. 그리고 받을 때 50만 원을 상환하는 그러니까 방식으로 해서 연이자로 쳤더니 3만 1,000%. 31,000%. 그런 새끼들은 진짜 확 안 돼! 찢어야 돼.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짓거리 하는 애들이 있다잖아요. 오징어 찢듯이 오징어 쭉쭉 찢어 그만. 먹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이 돈 10만 원, 20만 원을 이렇게 친구한테 빌려주고 맞아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카톡으로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런 대부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쏠쏠하게. 그걸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내서 했겠습니까? 뭐 어디 본 게 있으니까 배워서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방송을 보거나 들으시는 분 중에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면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신용 경기도민들한테 50만 원까지 연 이자 1%에 10년간 신사 없이 무조건 대출해 준다. 급전 써라. 10년 동안 연 이자 1% 이자에 대출해 준다. 요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 분들은 300만 원까지 꼼꼼한 심사를 거쳐서 같은 조건으로 1%라고 했지 1%. 같은 조건으로 이런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이재명 띄우기 그만하는 분 또 나타났어요. 근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지금 이재명을 띄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좀 답답한 사람이네. 이재명을 띄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의 정책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도지사를 바꾸든가. 다른 민주당 도지사 똑같이 씌워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500억을 예산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건 코로나랑 연관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저소득층이잖아요. 근데 이 대부업체에다가 손을 빌려가지고 아까 말한 3만 1,000%의 이자를 무는 경우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지방 정부긴 하지만 500억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출해 줄 테니까 대부업 쓰지 마라 이런 건 훌륭하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김무성 같은 경우는요. 긴급 재난지원금 안 받으란다. 씨. 본회의 때 반대표 던질 것이다. 먹고 살만 하는가? 그래 하지 아니 마라. 사실 김무성이가 이 재난지원금 받는다 그래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의미는 없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집에 갈 놈인데 뭐 반대표 던지고 집에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이걸 아직도 퍼플리즘이라고 말하는 거야. 일부 이제 원내 지도부가 가가지고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는 거 지금 합의하는 중이고 방송하는 시점에는 아직 국회에 이제 이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이 남은 상태지만 얘네들 마인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억지로 해주긴 하는데 나는 긴급 재난지원금 그까이 안 받는다. 본회의 가서 반대표 던질 거다. 그러니까 네가 받든 안 받든 관심 없고 반대표 던지고 집에 가라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인지 아닌 게 뭐 말이 많아. 혓바닥이 길어요. 지금 보수 쪽 패널들이 이와 같은 기조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받아도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전 국민이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선택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반대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빨리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70%만 지급하면 분류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랬어. 지금 가장 빨리 한 게 5월 13일이에요. 5월 13일에 다 지급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한테 무슨 긴급 재난지원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람들한테. 그럼요.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한 집안에서 돈이 지금까지 뭐 없어서 이 재난기금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시간 끌기인데 시간을 끌다 보면은 지금 정말 이런 국난이 생겼을 때는 힘없는 사람부터 나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쪽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끌다 보면은 그 작은 세금마저 낼 수 있는 그 자원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김무성 그 친일파의 아드님이신 이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체력은 급격히 나빠졌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저성장 궤도로 접어든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더 큰 위기에 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부 보수라고 불리는 어르신들은 혹하겠지. 맞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 경제는 1%의 저성장 궤도로 접어든 게 그나마 한국이 성장률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한국이 그나마 2.7% 성장 뭐 이런 성장이고 예. 올해도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발도상국가 이런 나라들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이 한 말이 틀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은 아직까지 4월 현재 이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공식적으로 현역 의원이니까 그나마 이런 헛소리라도 기자들이 받아 써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헛소리는 페이스북으로 하시고 집에서 새끼 잘 챙겨 드시고 재난지원금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네 돈으로 잘 챙겨 드세요. 예. 어저께 그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한테 국회에서 그러더라고. 나라면 말이에요. 부총리직 던져버릴 것 같은데 왜 못 그만두죠? 하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당신이 주장했던 바가 70%였는데 100%로 밀렸으면 나 같으면 부총리 그만둔다 이렇게 고품격 이간질하고 있더라고. 자식들 말이에요. 그 홍남기 총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지금 현재로서는 비판을 안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런 마인드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한 김무성의 마인드가 남아있는 한 미래통합당 부유는 절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새치혀로 궤변을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은 미래통합당을 여전히 찍었겠지만 실제로 말한 건 다 틀려먹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도 없고 최저임금 인상도 없던 상황에 박근혜 정부인데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기를 어. 어제 저녁에 아버지와 식사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 근데 아빠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세요. 근데 이번에 뭐라 그러셨냐면 정말 이거는 정말 문재인 덕이야. 이거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박근혜 같았으면 우리 국민의 50%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는 좀 과하고 감염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얼마나 다행인가. 네. 그러니까 그나마 만약에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안 올려서 좀 올려서 낫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영세 자영업자분도 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소비 여력은 좋아집니다.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도 좋은 일인 거예요. 다만 동네에서 장사가 안 되는 것들 중에는 분명히 온라인화 되어 있는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도 장사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구조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내피셜을 갖고 한쪽 도지사는 지금 사실상 김무성 같은 자가 대부업체 주인가잖아 느낌이. 네. 일반 국민으로부터 돈을 엄청 뜯어먹었던 자들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면은 온갖 궤변을 통해 가지고 나는 긴급 재난지원금 안 받는다. 당연히 받지 말아야지. 본회의에서 반대표 던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네. 있는 게 속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좋은 제도, 어떤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왜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 혼란이 갑자기 그렇게 커졌을까?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하잖아요. 근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주급으로 지급을 한단 말이죠. 2주에 한 번. 예. 그러니까 주급이나 뭐 격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수입이 끊겼을 때 타격이 오는 그 주기가 월급보다 훨씬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 두 달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타격도 훨씬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재 얘기하는 거 봐요.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라니까. 국민성 짱이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파악한 대한민국 국민성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정확한 가이드라인만 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법 기가 막히게 지켜요.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 혼란이 오긴 하는데, 그럼 뭐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정경 본부장한테 정권을 줘버리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본부장이에요. 의사한테 정권을 주면서 그쪽 실무는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워커힐 호텔도 가고 어떤 공장도 가고 일자리도 챙기고 경제 챙기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김무성 같은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으면 미래통합당한테 미래가 없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는 뭐 해가 갈수록 자연 감소를 할 테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죠. 이재명 지사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주빌리 은행도 비슷한 거잖아요. 개념은 똑같은 거라고. 못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주빌리 은행으로 구제하고, 지금 현재 그 대부 업체를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우리가 빌려줄게. 그러니까 그 주빌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70년마다 한 번씩 모든 빚을 탕감하는 제도로 해서 이름을 따온 건데, 이 기독교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거고, 주빌리 은행을 저쪽 김무성 부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지 K. 뭐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경험해 봤습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게 내가 모자라서인 경우도 있긴 하겠죠, 일부는. 되게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세요. 사업 망하거나 내가 게을러서 못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사업이 망하거나 내가 못 살게 됐다 하는 부분이 대개 70%는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서포팅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일어서는데 훨씬 더 쉬웠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좋은 시스템이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막 빚에 시달려가지고 저도 막 몇 년 동안 그렇게 쫓겨봤잖아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좋은 나라 만드는 거예요. 왜 지가 쓴 돈을 왜 국가가 빚을 갚아주려고 주빌리 은행을 만들고 그러냐고.
그런 나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가 촛불로 대통령 뽑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싫어도 당신 그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래도 이재명 지사나 문재인 정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해? 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